주택 공고 확대 방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네. 일단 길어. 장황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거의 종합 선물 세트인데 하나가 빠졌어. 맛동산이 빠졌어. 맛동산. 과자 선물 세트에서 제일 핵심. 좋아하는 게 빠졌어. 재개발 재건축이 빠졌어. 그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빠져서 아쉽다. 그게 이제 그거죠. 이게 공급을 하는 방법은 사실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고 이 대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서울의 집값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 서울 외곽에 집을 많이 져서 간접적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그게 신도시고, 그 다음에 서울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잡는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유유지 이런 거 있잖아. 뭐 동주 건접 이런 거, 뭐 소주 건접, 뭐 이렇게 소방서 위에서 막 24시간 사이렌 들으면서 자고 막 이런 거. 그 유수지 위에 홍수 나면 막 밑에 물 찼다, 와, 우리 집 밑에 물 찼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50세대, 막 80세대 이런 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고, 그거 왜 내는지 잘 모르겠고,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그런 걸 떠들고 다니는 거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3기 신도시나 신도시 쪽은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쪽은 뭐 열심히 해줄 마음이 있어요. 이런 약간 느낌이었어요. 예,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핵심은 1번 공공주도로 하겠다. 2번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3번 수요 억제하겠다. 딱 요거거든요. 공급대책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 대출 관련된 것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나왔죠. 특사경이라 그래갖고 집 사면 잡아가겠다. 이거잖아. 그게 수요억제책이잖아. 두 개가 수요억제책이고 그 위에 이제 공급 정책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번 공공주도가 중요한 건데 전부 다 공공이야. 전부. 그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것도 공공이야. 공공주도로 하겠다 이런 거죠. 공공주도라면 좋죠. 임대아파트 많이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핵심이 공공이 뭐냐면 공공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공공이 싹 다 들어가는데 이제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할 때 이제 핵심이 공공주도 핵심이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LH가 땅을 확보를 해. 땅을 확보하는 게 이제 뭐냐면, 신도시를 해. 그러면 지구 지정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 땅이 아니요. 그러면 이제 보상해서 내보내잖아요. 맞습니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95% 이상 동의하면은 이제 강제 수용권이 있어요. LH는. 그래서 LH가 이제 내보내고 그 땅을 건설사한테 팔아요. 파는 거죠. 그쵸. 50만 원에 땡겨가지고 300만 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건설사들이 사가지고 이익을 붙여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분양을 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한 번 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분양받으면 그 분양받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렇게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LH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 남은 돈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사들은 거기다가 이제 이문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일반 분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받는 사람들은 분양가 상한제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이제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서 돌아갔던 건데 그렇죠. 요걸 이제 공공주도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총통님께 총통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분께서 이제 LH가 땅 장사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럼 행정부에서 그걸 안 들을 수가 없잖아. 자기는 대장이잖아, 대장. 대장동에서 대장동? 화천대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대유. 그건 대유? 화천은 대유. 대유. LH가 안 하고 LH가 직접 시행을 해라. 땅 팔아먹지 말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그 택지지구를 LH가 할 수 있겠냐? 역량이 되겠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 나와요? LH에서 직원을 뽑겠죠. 이제 그게 비대해지겠죠. LH 조직이 비대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땅 팔아가지고 임대아파트 지면 손해보는 건데 사실 임대아파트를 얻어가지고 파는 게 아니잖아. 월세를 놓는 거잖아. 그럼 당장 이제 부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LH 부채를 이제 2년 내에 이제 줄이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달성 못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부채가 커지겠지.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걸 다 시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공사들한테 도급을 주겠죠. 도급을 주면 걔네들은 이제 도급만 하고 빠질 건데 안 그래도 이제 그 LH에서 짓는 이제 공공임대 이런 게 단가가 싼데 그걸 누가 들어오겠어요? 원래는 중소건설사가 들어섰죠. 그거 중소기업 우미 호반 이런 데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들어오겠냐 이거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그게 노란 봉투에다가 그러면 중대재해 처벌 이런 거 영업정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거기서 사고 나면 제일 대장이 책임지나? 영업정지되고 잘리고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기도 길어지고 이제 공사비도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맞출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어차피 LH가 하는 거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공공에서 하면은 용적률을 1.140%까지 올려준다 이런 건데 그럼 420%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용적률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용적률을 뭘 해요? 임대. 그렇지, 임대지. 그러니까 다 임대를 짓겠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주도로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고 사업성을 내주는 대신에 올려준 만큼 임대를 가져간다 해갖고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가져가는 포지션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용적률 장사를 하는 거죠. 그 장사해가지고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보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도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다 공공이네. 그쵸, 공공. 그래서 이제 우리 임대주택에서 사는 시대.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 브랜드가 이제 자이언앤자이 뭐 이런 것처럼 서울에도 보면은 그 경기도 도시공사 거거든요. 자이언앤이라는 거 붙이고 뒤에 이제 그 시공한 애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약간 그렇게 비슷한 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언앤자이 임대. 이러면 자이가 하겠어요? 자기 이름 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걸로 하잖아요, 보통. 이름은 뭐 이렇게 이름은 전혀 새로운 걸로 이제 시공을 호반이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걸로 이렇게 새천년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자이는 임대인데 자이 이름 붙이겠어요? 안 한다는 거지. 그쵸.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재건축한대요. 임대주택을 어떻게 재건축? 그 오래된 임대주택을 재건축을 한다는 거죠. 근데 똑같죠. 거기다가 또 재건축을 하는데 그거를 내보내고 재건축을 하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하는 거니까 이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재건축을 해서 똑같이 그 뭐 새 집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LH가 돈 만드는 거 아니야? 임대료 몰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봤더니 거기다 또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더 짓는다는 거죠. 더 짓는데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이 그래서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절차 간소화는 뭐냐면 이제 민간이 하는 것도 조금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건 뭐냐면 그 이제 기존에는 구역을 지정해주고 자, 점수 매겨가지고 여기 됐네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구역 지정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하고 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던 거잖아. 하고 있던 거를 재탕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심사할 때 뭐 통합심의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심사 기간을 줄여가지고 짧게 해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통기라든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고 뭐 빈집 재개발 만든다는 건데 그것도 보면 모아타운의 일종인 거고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본보기로 하고 있는 거죠. 국토부에서. 선진 서울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얼마 전에 예전에 민주당의 최고위원 하신 분 중에 그 임대차 2+2 하기 전에 자기 임대료 올리신 분 있잖아요. 박땡땡. 박땡땡 그분이잖아.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 욕심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서울시장 욕심이 있어갖고 이제 세훈이 형을 쑥 건드렸어. 그랬더니 세훈이 형이 발끈해가지고 네가 뭐 빵인 줄 아냐 막 이래갖고 빵인 줄 아냐 이렇게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한다 그러더니 뭐 효과가 있냐, 뭐 성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2+2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2+2 아저씨. 우리 세훈이 형이 또 빡 돌아가지고 네가 공급을 한번 해보기는 했냐? 니네들이 저 지난 시전에 이제 그 전 시장하고 그 문재인에서 다 말아먹은 걸 지금 이제 겨우 해가지고 이제 좀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한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자기 시작한 지 지금 2021년 됐나? 1, 2, 3 해갖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벌써 공급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뭘 이해한 거죠. 뭘 이해. 지금 착공을 해도 4년 뒤에 입주하는데. 그죠? 예, 그런 애들이 서울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기분이 사실 좀 좋았어요. 그런 분들이 서울시장을 하면 이제 신축 공급이 안 되니까 집 갖고 있는 사람은 가격이 더 올라요. 사실은. 더 좋은 거죠, 사실. 집값은 공급이 안 되니까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주도로 한다,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의 짬뽕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신박한 건 없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공공주도로 한다, 절차를 간소화한다라고 했지만, 기존에 있던 거 전부 다 하는 거고, 제일 핵심이, 다른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일 핵심이, 공급 정책의 핵심이 딱 하나예요. 30년에 착공하는 게 목표죠. 2030년. 그쵸. 2030년에 착공하는 게 목표예요. 왜 2030년일까요? 대통령 임기가 언제 끝나요? 5년 후. 그러니까 언제예요? 29년, 30년 넘어. 그쪽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30년에 착공하는 게 목표 헷갈리면 안 돼. 30년에 입주가 아니고. 30년에 착공하면 언제 들어와요? 30년에 착공을 시작하면은 34년이나 35년에 입주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본격적인 입주는 35년 지나야 되겠죠.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이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은 입주 물량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정부에서는? 그럼 집값이 올라요, 내려요? 엄청 오를 것 같습니다. 엄청 오를 것 같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저희가 이제 35년만 되면 미친 듯이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청약통장 깨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다 하면 믿을까요? 씨알도 안 먹히죠. 문재인 때 또 한번 그러니까 당장 이사 가야 되는데? 지금 애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학군 옮겨야 되는데. 집이 없는데? 전세 만기돼가지고 뭐 사든가 팔든가 해야 되는데, 사든가 뭐 임대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이 오를 거 아닙니까? 집이 오를 거니까 수요 억제책만 계속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 억제책이 계속 나올 거다. 소위 말하는 규제가 계속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수요 억제 규제를 내겠다라는 포석. 포석이죠. 그래서 이제 특사경 만들어가지고 집 사면 잡아갈게요. 조심해라. 세금 조심해. 세금 조심해. 얘 아무래도 얘들 지금 돈이 어디서 나갖고 집을 사는 거야? PIR이 지금 얼만데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왜 얘네들 집 사는 거 돈 어디서 난 거야? 이 다 수상한데? 이거잖아.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왔었군요. 30억 이상 뭐 전수조사한다고. 전수조사.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다 까봐. 말이 안 돼. 통장 다 까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다 이게 뭔가 조작이다. 지속을 해. 조작은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 조작한 사람들이 100 몇 번. 있지. 120 몇 번 중에 100 몇 번 조작한 사람들이잖아. 그런 게 조작이죠. 그게 조작이지. 아무 말도 없잖아. 근데 이제 다 이제 집 사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투기의 굴레를 씌우는 거지. 집을 사면 범죄구나 이제. 그치. 이게 집 사는 게 범죄야. 부동산 범죄를 이제 조직했다는 거잖아요. 특사경인가 뭔가 해가지고. 근데 이게 특사경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역사가 한 50년 넘어요. 이게 옛날부터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잡은 게 뭐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옛날에는 복부인이라 그래갖고 이미지를 만들라고 복부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계속 두꺼비처럼 생긴 거 이런 이미지 있잖아. 그 옛날에 김일성 돼지 이미지로 하는 것처럼 복부인 이미지를 했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갭투기 이런 거 제하고 계속 다주택에 대한 프레임이라든지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프레임을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성난 민심을 정부 쪽으로 오는 민심의 그 성난 화살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내가 아니야. 얘가 이랬어, 얘가 지금 투기꾼들의 총본산이잖아, 후랭이 TV라고. 얘가 총본산인 거야. 세무조사 해봐야 돼, 얘는 진짜. 이런 거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거죠. 집 공급 안 한 거를, 이제, 공급 안 해갖고 집 오르는 거를, 이제 집 사는 사람들한테다가 투기꾼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쪽으로 증가하려는 거죠. 그게 특사경인 거죠. 그래서 모두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취소를 해가지고 집값을 조작하고 있다.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취소를 해가지고 조작한다 그래갖고 취소거래 등록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 안 치고 나중에 슬그머니 빼더라 그래갖고 실거래 가격에 등기까지 넣고, 이래갖고 등기 일자까지 넣고 해가지고 계속 그 음모론을 제기하고 거기에 이제 반응해가지고 뭔가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보고 정책을 정한다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특사경 했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집이 많이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세게는 못 내리고, 이번에 한 거 보니까 거의 별 상관없는 것만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지.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더 쪼이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수요 억제책이 이제 앞으로는 요거 내놨으니까 반응을 봐가면서 어차피 가격 오를 거니까 수요 억제책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마다 마음 쫄아가지고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똥인지 냉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이제 후랭이 TV에 또 좋은 분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또 심신의 안정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627 규제 나왔을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서 나와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거다. 627 규제가 집값을 떨어뜨리게는 못할 거니까 혹시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단지에 급매물이 나오거나 조건 조정이 되는 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네. 그 이야기가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요 억제책이 계속 나올 거고 대출 규제나 규제책이 계속 나올 거다. 긴장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무슨 대책이 나올 때 있잖아요. 대책이 나온 배경을 하나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첫 장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그 평가로 인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대책을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고 싶은 대책이 있으면 어쨌든 말에 맞춰야 돼. 근데
근데 근거가 뭐냐? 이번에 대책을 내오는 근거는 뭐냐면 주택 가격이다. 주택 가격. 주택 가격이 627 대책 발표하고 나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내가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하잖아. 상승폭이 축소됐는데 하락한 건 아니다. 그리고 소폭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데이터를 다 봤었죠. 다 봤던 이야기잖아. 근데 이제 그래서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 공급 대책을 정신 못 차리게 내놔야지 수요 억제책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 수요 억제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인지했어. 그 정도는 딱 좋게 평가할 만해. 그러니까 이제 공급책을 내놔갖고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주택 보급률. 지방은 100%를 상회하나 수도권은 100% 이하다. 수도권이라고 해갖고 100%라고 하잖아요. 서울은 90% 초반이다. 그러니까 서울은 90% 초반이고 경기하고 인천은 100이 넘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만 지금 집이 없다는 이야기죠. 안 지어서 그러는 거죠. 그 왜 안 지었어요? 막았잖아. 막았잖아. 400개 해제했잖아. 400개는 아니고 370몇 개인데. 하여튼 400 해제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19년 이후 서울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수급 변경이 누적됐다. 19년 이후에 서울 중심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10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공급을 때려 막았기 때문에 효과가 10년 뒤에 나타나는 거거든. 그게 딱 원년이잖아. 원순 제위 1년이잖아. 그때잖아. 그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게 그 여파로 10년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잘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지난 3년간 주택 공급인데 크게 줄었다. 지방은 공급 여건이 수도권 대비 양호한 편이다. 뭔 소리야? 지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잘 맞아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잘 나왔고 다시 가격이 안정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의 원리가 잘 동작하는데 특히 서울은 시장의 원리가 잘 동작 안 한다.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니까 사업이 진행되면서 돈이 되니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동작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서울의 구조적인 문제. 집값이 올라가는 걸 잡으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신축이 들어오면 그게 주변 집값을 올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집값을 올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신축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인 거죠. 너 밥을 먹으니까 똥을 싸는 거야. 똥을 싸니까 더럽잖아. 그래서 밥을 먹지 마.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 그래서 나는 좋긴 해.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좋긴 한데 이런 수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사업성이 개선이 되면서 진행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사업을 진행해?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때려봐요. 1억에 분양할 수 있는 거 8천에 분양해. 그래갖고 이제 원베일리 18억에 분양했잖아요. 84. 지금 70억밖에 안 하잖아요. 많이 못 먹었어요. 한 50억 정도밖에. 단지 강남에 현금 많이 가지고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70을 먹는 게 맞아요? 맞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그 이익이 원래는 조합 거잖아, 조합 거. 그러니까 조합 거, 땅 주인 거. 그러면 이제 그 이익이 조합에 갔으면 벌써 진행이 됐겠지. 공급이 많이 늘었겠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입주할 때 돈 많이 버는 거 같네. 돈 내놔요? 이중과세? 이런 거 없어요. 내놔요. 이거잖아요. 다 내놔. 다 내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걸 다 하고도 그렇게 하니까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하고도 돈이 되는 데만 되는 거야. 비용이라는 게 이익으로 상쇄가 돼야 공급이 되는 거잖아. 시장의 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1,000원에 사팔사팔 하고 있었어. 근데 이거 봐라. 이 공급자가 이거 800원에 만들어갖고 1,000원에 파네? 200원이나 먹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세금 500원 때려버렸어. 그러면 이제 언제 공급이 돼요? 1,500원 될 때까지 공급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 공급을 안 하면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1,500원 되고 또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가격으로 전가되는 거지. 더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가격 오르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공급을 못하게 분양가 상한제 세금 때리는 거 보고 사이다다 그랬는데 그게 돌아서 나한테 비용으로 돌아오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이거지.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마인드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서울은 특히 서울권이죠. 서울하고 경기도 인근은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계속 안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명하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서울에 집을 가지는 거는 언제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게 강남 불펜이 서울 불펜이 강남 불패가 이제 서울 불패가 될 수도 좀 있으면 강남이 많이 올라서 강남 불패 계속 이야기하는데 강남 불패 계속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뭔지 알아요? 강남도 떨어졌다. 그래서 불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불패의 의미를 한 번도 안 줬어? 진짜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주택은 주택은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으로 보면 안 되고 시간의 연속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인생이 원래 시간의 연속인데 시간의 연속으로 봐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한번 빠졌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이게 했다고 해서 이게 뭐 불패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 이거지.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게 서울 불패죠. 강남만 올랐어요. 서울도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또 강남이 또 뾰족하게 많이 오르니까 또 강남 불패 강남도 내린 적이 있었다 이렇게 내린 적이 있었지. 10억 오르고 3억 내리고 다시 10억 올랐지. 그게 불패야?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권 제가 말씀드린 서울권 아시죠? 서울권은 주택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 타이밍이 매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아파트 슈퍼 사이클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제 드러난 거죠. 명백하게. 2035년까지 서울에 공급이 없다. 슈퍼 사이클. 10년 장기 사이클이 온다는 이겁니다. 이게 이미 2년 8개월 진행됐다. 그래서 처음에 2년 8개월 동안은 첫 3년 정도는 잘 못 느낀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느끼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년 8개월이나 외치셨다. 그러니까 사라고. 목이 찢어지라고 외쳤다. 그래서 영상으로 박제해놨다.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옛날에 다 이야기했대. 영상으로 박제해놨으니까 그 영상 그 이제 유튜브 메인에 들어가면 있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망고쌤, 사라는 건 알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기 돈에 맞춰가지고 사면 되죠. 자기 돈에 맞춰가지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게 이제 보통 보면은 강남 들어갈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동대문 들어갈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진짜 나는 1억밖에 없는데요.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 그게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맞춰가지고. 그러면 1억밖에 없는데도 집을 사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변 변두리까지 안 오르니까 우리 동네는 막 1, 2억이면 살 수 있는데 안 오르니까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면 자, 지금 당장은 수익률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반대로 생각해봐. 2년 뒤에도 안 올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2년 뒤에도. 왜 2년이냐? 자, 집은 사면 2년은 들고 있어야지 비과세가 되고 또는 일반 세율이 되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되고 일반 세율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1억 시세 차익이 1억이 났어요. 그러면 그 1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면 10원도 안 낸다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그죠? 그럼 일반 세율이 되면 1억에 대해서 뭐 1천만 원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2년 지나면 그게 아니면 2년 내에 팔면 뭐 60%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단일 세율로. 6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사면 올라도 2년 동안은 못 팔아요, 최소한. 그래서 일시적 1가구 주택도 2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산다는 이야기는 2년 뒤에 가격이 올라 있을 거냐, 지금보다? 내려 있을 거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저희 동네는 그대로일 것 같은데요? 2년 뒤에요? 그 어딘데요? 구로?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이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정책도 있고 뭐도 있는데 매우 단기적으로는 정책이 효과가 클 수도 있어요. 그 규제 효과죠. 그러면 이게 그동안의 집값을 잡았냐 이거죠. 길게 보면. 뭐냐면 노무현 때도 그랬고 나는 세 번째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잖아. 나는 이 게임이 세 번째야. 노무현 때도 해봤고, 그 다음에 문재인 때도 해봤고, 다시 이것 때도 해보고, 세 번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도 엄청 규제 심하게 했어요. 이 모든 그 규제의 근간을 노무현 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테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무현이 없었으면 규제가 이 정도까지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문재인 때도 한 30번 냈잖아? 그 집을 잡았냐고. 근데 순간적으로 출렁이긴 했지, 그때. 대출 규제를 내고, 규제를 내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출렁거리긴 했지. 근데 결국엔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논문 같은 걸 봐. 하락론자들 이야기 좀 듣지 말고, 제발. 논문 같은 걸 보면 규제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627 규제도 보세요. 다 6개월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2달 만에 끝났잖아. 그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못 가고, 내성이 되게 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다주택자들은 다 아웃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추가로 뭐 살 게 없어요. 다주택자가 대부분 알아. 근데 그래서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규제해야 집값이 잡히는 겁니다. 사실은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 막으면 어떻게 돼요? 정권이 몰락해요. 왜? 문재인 정권 때 마지막에 그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따릉이 타고 다니면서 집 사는 사람들 있었어. 내가 집값 잡아준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갖고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폭발했단 말이지. 2017년 18년 막 계속 집값 조르기 열받았는데 2019년 겨울에 살짝 내렸거든. 2018년 겨울에 살짝 내렸거든. 그래서 살짝 기분 좋았다가 2020년
4월 되면서 돌아서 가지고 또 엄청 세게 올랐거든. 그러니까 그때 막판에 이제 2020년에 영끌에 해갖고 돌아서 가지고 딱 집을 샀는데 그 사람들을 저격한 거지. 그래서 정권이 몰락한 거고. 근데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도 초반에 부동산 정책을 안 냈잖아요. 안 내고 부동산 안 잡겠다, 세금 규제 안 하겠다. 라고 해서 대통령이 됐죠. 공약 이행률 이런 걸 따지려고 그러면 공약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그죠? 없던 공약은 이행한 게 뭐 이행하고 안 하고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을 못 건들 거라는 거야. 그래서 실수요자들을 건들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대출 규제, 그 수요 억제책을 하나 내놓고 바로 공급책으로 돌아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문재인 때는 수요 억제만 하다가요 막판에 제일 마지막에 공급책으로 돌아섰는데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공공재개발이었어요. 공공재건축이고. 3080. 그거 똑같이 하는 거잖아. 똑같이. 그때 뭐 120만 세대를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하나도 못해. 빵. 공공재개발 다 해제됐어. 31군데가 있었거든. 다 해제됐어. 그러니까 그걸 지금 또 다시 하는데 이제 정권 초기부터 공급 정책을 내놓는 이유가 바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지층을 공격하는 거에 될 수 있단 말이야. 수요 억제를 더하면. 실수요자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책을 내놓는데 문제는 이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특사경 같은 걸 만들어갖고 자꾸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여론 조성한 다음에 수요 규제를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문재인 때랑 똑같아요. 구조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돈은 계속 늘어나고 사실 그 돈이 늘어나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늘어나는 돈들이 다 서울로 몰린다는 거죠. 그게 문제잖아요. 양극화, 초양극화 그러는데 이보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서울로 몰리는데 그러면 서울에 돈이 자꾸 모이고 서울엔 집을 안 지으면 서울 집값이 올라 안 올라?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규제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배가 아픈데 머리에다가 자꾸 악가진기를 바르는 거지. 근데 그걸 몰라서 진짜 이러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때는 진짜 몰랐던 것 같아. 진짜 몰랐다. 빵이야, 빵 장관이야. 그거를 이제 자기가 끝날 때쯤 알은 거, 자기도 알은 거지. 빵이라면 좋겠어. 밤새도록 만들겠다. 이런 하면서 이제 그 빵 이야기를 날리면서 떠났잖아요. 네. 빠이빠이 하고 갔잖아. 그랬잖아. 근데 이번 정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부동산 투자도 잘하시고, 주식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게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잘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은데, 알지만 해결할 수 없다는 거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겠죠. 아직 뭐 2개밖에 안 나왔지만은 627하고 이거 2개밖에 안 나왔지만 대통령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되게 불확실성이었는데 그게 좀 해소가 된 느낌? 머리 뭐가 더 있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동산 뭐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히든 카드가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끝이야. 딱 2개 보니까 카드가 많다는데 뭐 카드 뭐 많네. 카드가 많긴 하네. 뭐 없어요. 네. 많긴 하네. 뭐 이렇게 뭐 한 것, 뭐 두 것, 뭐 이런 거 약간 다 대부분. 다 00. 00 막 장땡이야? 00? 장땡? 다 그러니까 이게 뭐 효과가 없는 거라는 거지. 말만 맞지. 이게 이렇게 긴 정책을 57페이지인가? 처음 봤어. 뭐 이렇게 장황해. 말이 많아. 이게 이런 거 있잖아. 뭐 잘못해갖고 애한테 뭐 막 다그치면 뭐 핑계 막 대고 말이 자꾸 많아지잖아. 사람들이 원래. 말이 많아져.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확실한 건 없어.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욕을 먹더라도 한 5년 동안은 계속 집이 올라도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되잖아요.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부도 솔직히 약간 이런 측은지심까지 느껴진다, 이제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제. 소방서에다가 40% 50% 지는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냐 할 정도로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3기 신도시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 정책인데 그 반쪽도 성공 확률이 높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30년에 착공하는 걸 다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2010년 동안은 이제 공급이 없다는 거야. 서울 주변에. 근데 서울만 없는 게 아니라 경기도까지 이제 공급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이제 이미 시작됐는데 이제 그게 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는 거죠. 10년 보십니까? 네? 10년? 뭐 10년까지는 내가 뭐 이렇게 뭐라고 내가 10년을 보겠습니까만은 이제 점쟁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10년 동안은 10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서울은 공급이 안 될 건데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주거 정책이나 이런 거를 관할하는 독립된 기관이 있고 거기에 나오는 거를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 자체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법을 확 바꿔버리고 빨간당이 잡으면 빨간당 유리한 대로 확 바꿔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 주거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래봐야 국회의원 4년이고 대통령 5년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좀 할만하면 끝나고 할만하면 끝나는데 지난 정권에서 했던 거는 전부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할. 그래서 그게 할만한 5년 정도 되면 또 끝나야 되는데 뭐 한 2, 3년 하다 또 없어져. 대통령이 또. 그러니까 뭐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잖아. 100년지 대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 교육은 100년지 대계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래서 그게 뭐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를 그냥 여당이나 야당이 조금만 손대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는 수준으로 해야 이게 진행이 되지. 절대 이거 뭐 서울시장 바뀌면 또 안 되고. 또 누가 되면 또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그럼 난 좋지. 집값 오르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서 4년 9개월이 짧다고 했군요. 그러네요. 4년 9개월 짧네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4년 9개월은 너무 짧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니까 안타깝지만 서울의 집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제발 좀 사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 2억으로도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많아요. 어디요? 어디요? 자, 생각해봐. 1억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1억이 있어요. 그럼 집 한 갭 투자를 하면 돼요? 그 세컨드 홈 하면 돼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 돈이 적으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려야 되니까 수익률이 되게 커야 되잖아. 수익률이. 네. 그 수익률이 크다는 이야기가 뭘까? 여기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이라는 게. 그 평균을 넘어서야지 내가 기분이 좋겠죠. 1억을 벌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2억 벌었으면 나는 1억 벌어도 못한 거지. 근데 수익률도 마찬가지야. 내가 10%, 15% 수익률을 냈는데 다른 사람도 전부 다 10%, 15%야.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왠지 알아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이지 수익률이 좋은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부 다 부자일 수는 없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60년대, 70년대를 비교하면, 내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모두가 부자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나 먹던 음식을 우리는 매일 먹고 있는데도 행복하다고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남들이 먹는 거나 입는 거 가진 거보다 더 많아야지 내가 기분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데 수학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규 분포, 확률 통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문과로 보내버리는 그 확률 통계를 보면 정규 분포라는 걸 들어보실 텐데 정규 분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까불어봐야 평균 주위에 다 놀던데 95%가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으면 참 재밌게 배웠을 텐데, 그지? 예, 어쨌든 그래서 95%는 평균 주위에 논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1억을 가지고 2억, 3억 이렇게 빨리 벌려고 하면은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땡기는 인력이 엄청 큰데 그걸 벗어나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지 되는 거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집값은 내릴 거니까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면서 이러고 야 그거 다 투기꾼들의 짓이야. 그래 취소 못 봤어? 망고쌤이랑 후랭이랑 뭐 신 교수님은 그 최진구 씨? 뭐 그 사람도 뭐 취소거래 이야기는 입싹 닫더라? 막 이러면서 맞자 이거 있는 것 같아. 있어 막 이러면서 다 조작이야. 나쁜 놈들이야. 다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다 문제야. 이거 왜 안 잡아가는 거야? 특사경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야 그런 식으로 앉아있고 세상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는 게 맞냐 이거지. 나는 솔로 보면서. 그렇지. 나는 솔로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그럴 시간에 내가 만약에 뭐 그거는 인생은 자기 선택이니까 그런 것도 존중하는데 남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자신이 있잖아. 나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이 바뀌기를 바라냐 이거지. 남이 바뀌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에 나는 나밖에 못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바꿔야지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1억이든 2억이든 갖고 매일 뭐 열심히 다니고 뭐 유튜브 챙겨보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뭐 이상한 거 뭐 이렇게 재밌는 거 넷플릭스 이런 거 볼 시간에 오징어 게임 나는 한 번 나빠 솔직히 말해서. 너무 길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아,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아깝잖아 시간이. 그걸 언제 보고 있냐고. 그래서 나는 요약만 보죠. 요약.
지무비 이런 거만 보죠. 요약돼 있는 거만 보죠. 아, 대단하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 그거 지금 며칠을 봐야 되잖아. 하루면 되는데. 하루면 된다고? 네. 아예 안 봐. 아예 안 봐, 나는. 야, 낭만이 없어. 야구도 하이라이트만 봐. 아니, 낭만을. 나보다 더 빡세네. 아니, 나보고 헬스 한다고 뭐라고 해놓고서. 아예 사람마다 낭만이 다르잖아. 나의 낭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게 아닌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재밌잖아. 데이터 만지고 이런 게 약간. 임장. 뭐 임장 갔다 가고 내가 데이터를 본 걸 임장 가서 확인하고 이거,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하면 돈이 되겠네. 이런 거에서 나는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만족을. 진짜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1시 반까지 돌리고. 이근동 대표 영상 편집하다 잤잖아. 그런 건 위임하시고 직접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근동이 형이 맞춰줘. 어쨌든 그랬다는 거지.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또 밤에 어제 오후에 또 라이브 했잖아요. 요거 Q&A 이거 대출 기자 나와가지고 대출 기자 왜 일요일날 발표해가지고 힘들게 만드네. 상도덕이 없어 애들이. 오늘부터 시행이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해가지고 주말에 해가지고 이렇게 상도덕이 없어. 주말에 쉬어야지. 그 밑에 공무원들은 주 52시간 48시간 그거 안 하냐? 없어. 아주 공무원들만 죽을 판이에요, 죽을 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1억이든 2억이든 빌려가지고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이런 거에서 재미 찾고, 그래서 남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들으세요. 어쨌든 그러려 그러면 1억으로 사게 되면 뭐가 있냐면 대출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남의 돈을 레버리지를 만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 그럼 500 받으면 옛날에는 돈 쓰고 남는 거 저축했지만 이제는 이자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면 남는 돈으로 이자 내고 남는 돈으로 쓰게 되잖아. 그러면 그 돈에 맞춰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생활이 아무래도 좀 팍팍할 거 아니야. 팍팍한데 집이 계속 올라. 그리고 나는 그런데 아끼고 저축하고 빚 갚고 공부하고 임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아침에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집이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는 거지. 대출은 평균 7년 정도 만에 갚는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5년 10년이 쌓여가지고 사는 사람이랑 그냥 세상이 조작이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변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랑 차이가 나는 게 그게 나라 아니냐 이거죠. 집값이 비싼 게 이게 나라냐? 그 말보다는 그게 나라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오늘을 변화시켜야지. 변화시킨 게 쌓여가지고 5년 10년 쌓여야지 그게 인생이 바뀌는 거지. 안 그래? 그게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 나라는 그게 나라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억이든 2억이든 2억으로 살 수 없지 않아요가 아니라 1억이든 2억이든 가지고 살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억이 있다 그러면 분양을 받으면 되잖아요. 청약을 받으면 되잖아요. 10억짜리도 청약 받으면 1억만 넣으면 나머지들은 일단 잔금 칠 때까지는 문제가 없잖아. 청약을 넣으면 되죠. 근데 너무 10억짜리 너무 부담되면 6억짜리를 분양 받으면 되죠. 그럼 10% 계약금 6천만 원 넣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죠. 아니면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 좀 위험하지만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러면 초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찾아가지고 1, 2억으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제일 쉬운 게 청약 아닙니까? 청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하는 지역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니까 무조건 받으면 일단 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갚으면서 3, 4년 동안 계획 잡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돈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5억이든 10억이든 갖고 지금 이 슈퍼 사이클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뭘 사야 돼요? 이렇게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는 이 사이클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잖아. 부동산 시장. 그러면 내가 사고 말고는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삶의 보금자리는 전세로 살아도 보금자리는 돼요. 근데 나는 집을 사서 시세 차익도 보고 싶은 거잖아. 그것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죽어도 해결이 되지만 투자도 되는 거니까 양날의 검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집을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말고는 사이클이 그냥 2년 뒤에 적어도 2년 뒤에 올라 있을 거냐 내려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래서 제가 사이클이 중요하다는 거고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고 사이클을 만드는 게 금리하고 수급이라는 거고 금리하고 수급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너무 명백하니까 지금은 사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 사야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내 사정에 맞춰가지고 가장 좋은 게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요? 내려요? 이런 질문 자체부터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 엄청 길은 거지. 수급은 뭐고 금리는 뭐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3년 동안 여기서 계속 하고 있잖아. 했었으니까.
계속 이야기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진짜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르게 해야지. 그래야 이제 조회수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까진기 마르고 막 화장실 이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막 오른손 왼손도 있었고 제발 오른손 왼손도 있었고 막 그렇죠. 엄청 많았죠. 그 뭐 비유하면 비유만 한 100개 했었고 수도꼭지 틀었다가 그쵸. 와인잔 미론에다가 막 ABC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던 이야기가 다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의 사이클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 그게 2년 8개월 진행되는데 이제 가속이 붙을 거다. 이런 이야기. 오늘 봤잖아요. 어제 봤죠. 모든 게 드러났죠. 많잖아요. 맞습니다. 공급은 답이 없다. 계획을 발표한 거지.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획만으로도 절망적이라는 거지.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지. 문재인 때 막판에 공공 재개발 이런 거 해갖고 100만 원 넘게 공급한다고 그랬어. 뭐 3080 플러스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게 다 했었죠. 말은 겁나 좋아. 뭐 3080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라는 거야? 3080? 30년까지 80만 원 공급한다는 얘기잖아. 그런 이야기였을 거야. 3080이 지금 5년 남았어. 5년 남았어. 뭐 30만 원. 120만? 5만 원? 뭐? 125만 원.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온 거 다 대해보니까 한 기존에 있던 거 빼고 신규로 발급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30년까지 대해보면 30만 원 정도, 33만 원 정도인가? 내가 계산해봤거든. 대해봤는데 공공 예리 직접 시행 뭐 이게 30년까지 착공하는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택 용지 전환. 이거는 뭐야? 비주택 용지 전환. 요거는 그 뭐 지산 용지 이런 거는 다 주택으로 바꾼다는 거잖아. 공급 조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대해보면 33.6만 원 나와요.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30년까지 착공. 근데 이게 계획이라는 거지, 계획. 제대로 되겠냐고. 문재인 때 나왔던 거 이제 리바이벌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문재인 때 2017년, 18년에 얘기했던 것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잘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계획을 내놓은 거지 실행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도심에. 이게 우리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공급이 어려운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고.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면 뭐 환경이다, 뭐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니까 더 난리가 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빼고 다른 모든 나라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제 집값 잡는 걸 포기했잖아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다.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국민들이 집을 사는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조지겠습니다. 끝까지 징벌적인 과세. 하겠습니다. 특사경을 도입해갖고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집값 올린 게 국민들이냐? 집값 올린 거는 정부지 정부. 공급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 그 책임을 왜 국민들에게 돌리냐는 거지. 어이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희한해. 우리가 올렸나? 그러니까 내가 올렸어? 유튜버가 올렸어? 네가 올렸냐고. 나도 안 올렸어. 그냥 나 샀어. 샀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 사도 누군가는 살 거 아니야. 수요와 공급으로 집값이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기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거를 침소봉대해 가지고 모든 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음모론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정책을 정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야. 계속 부작용만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거래 중에 취소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5% 되는 거를 가지고 뭐 신고가 거래가 했다가 취소했니 뭐 이랬는데 강남은요 대부분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취소하면 대부분 신고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5%가 통계학적으로 5%가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요. 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면 사회가액은 80% 정도 돼야지 설명이 되는 거고 자연가액은 뭐 90에서 95% 돼야지 설명할 수 있다. 뭐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 대학원. 아니 대학원이 아니야. 그거는 챗GPT한테 물어봐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 95%의 신뢰도로 뭐 이러면서 맨날 뭐 지지율 이런 거 할 때 와 박수 치더만 뭐 그거 95% 그 정도는 돼야지 맞는 거 아니야? 내 이야기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5% 가지고 전체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핀트가 이상하고 이상한 생각에 빠지는 거지. 마치 뭐 야구로 치면 갑자기 지금 꼴등하고 있는 키움이 뭐 2등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야.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 뭐 6등하고 있는 롯데가 갑자기 2등 하겠어? 잠깐 설렜다. 진짜 잘해갖고. 하나는 몇 등이에요? 하나 지금 2등. 2등이에요? 2등이에요. 여전히 이상하네? 여전히 이상해.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5% 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시장을 설명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음모론에 빠지고 사탕 말림에 말리는 거지. 자, 이게 진짜 공급
절벽이 아니라 공급이 절멸했습니다. 절멸. 이게 계속 몇 번을 이야기해요. 이제 입이 아파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식상할 것 같긴 한데 진짜 네. 그거잖아. 서울은 통계를 낸 이후에 가장 낮은 입주 물량이 3년간 확정적으로 계속된다. 이게 팩트잖아, 팩트. 2025년은 입주 물량이 35,000호예요. 아파트 입주 물량이 35,000호인데 이 35,000호 들어왔는데도 이게 이 난리인데 내년에 7,000호, 1만호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게 80년대 초반이라고 보면 그때부터 아파트를 졌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4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최소한 3년 이상 유지가 되는데 이 공급 대책도 보니까 10년 동안은 비슷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절벽이 올 것 같은데 절벽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 하여튼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뭐 대집값 조작설 뭐 이런 걸로 계속 밀어붙일 건가? 그래서 이제 요즘 하락론자들도 갈아타는 거 아니야. 저는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거 보시면 이 서울 25개구란 말이죠. 서울 25개구. 서울 25개구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란색은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가격이 전부 다 오르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서울은 오르고 있는 게 맞는데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주춤할 때 공급 정책을 내놔가지고 심리를 더 죽여야겠다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 이제 절망적이라는 거지. 이제 시인을 해버린 게 된 거야 이제. 확실해졌어. 2035년까지는 답이 없구나 공급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현상은 이랬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KB 부동산 기준으로 있잖아요. KB 부동산 기준으로 이렇게 최근 5주를 한번 봐봤어요. 여기가 이제 5주 전, 4주 전, 3주 전, 2주 전, 지난주. 자, 자세히 보시면, 자, 4주 전에 보시면 강남만 이렇게 올랐어요. 근처만, 그죠? 맞았죠, 여기도, 그죠? 근데 이게 점점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이. 이 보세요. 주변이 퍼지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 망고맵상으로 보면은 뭐냐면, 강남만 오르던 게 드디어 이제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할 때 뭐냐면은 9월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서 8월 달에 마지막 주에 설명하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B급, C급지로 퍼질 거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조금 늘어날 거고 상승폭도 좀 커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맞는지 검증한 거거든요. 제가 이런 거가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데이터를 보잖아요. 추세의 전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추세의 전환. 이게 떨어지다가 보면 어느 정도 가면은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반전으로 돌아서는 구간이 이렇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죠? 수학적으로 보면은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가 있죠.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 이제 2024년 1월이 변곡점이었고 2025년 1월이 변곡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방 맞고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변곡점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어디냐면 지금 여기서 한 방 맞았는데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슬슬 변곡점이 온다는 거야. 마이너스로 전환한 다음에 변곡점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변곡점이 왔다는 거야, 이렇게. 벌써.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대출 규제는 이미 약발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네요. 근데 또 있어요. 상단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상하단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러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더 커지겠다. 상승폭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 상태에서 계속 갈 거다는 이야기죠. 쉬었다가 팍 올라가고. 그쵸. 쉬었다가 팍 올라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누르면 다시 올라가고, 누르면 다시 올라가고. 이게 뭐냐면 돈이 안 줄어들고, 돈이 안 줄어드는데,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집은 안 지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구제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 답이 없어. 자, 그래서 보면 이게 뭐냐면 가격인데 KB 부동산 기준으로 주간이에요, 주간 상승률인데 이 빨간 거는 뭐냐면 전세고요. 파란 거가 매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똑같아. 쭉 올라오다가 내려가다 이게 2024년 1월. 그죠? 이때 보면 그 전에는 뭐가 전세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매매가 더 많이 오르고 있죠. 파란색이 매매니까. 그러니까 매전 갭이 52%인데 어떻게 집이 올라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옛날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만 좀 이야기 하라니까. 어쨌든 그래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다시 반전했잖아. 그러니까 그 바닥을 반전했잖아. 완전히 이제 추세 전환했잖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서울 기준으로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8월 중순 이후에 8월 휴가 끝나고 나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치? 0 플러스.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0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는 겁니다. 심리도 볼까요?
자, 심리도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제 2014년 1월이고 2025년 1월이고 여기잖아. 보면 또 여기 완전히 돌아섰잖아, 여기에. 완전히 돌아섰어, 여기 보시면. 그죠? 완전히 돌아섰죠? 똑같아 봐봐요. 바닥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상단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 규제는 어디서 나올 거냐? 여기서 나올 거예요. 센 규제는 여기서 나올 거다. 분명히. 그럴 거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가. 상승률이랑. 연말에 나오겠는데? 똑같이 가.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이게 골든타임이야, 지금 또. 싸게 살 수 있는 골든타임. 그래서 내가 자꾸 매점, 단지마다 이게 급매물 나올지도 모르니까 빨리 사라고 이사 가야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 급매물 나올지도 모르니까 빨리 대기하고 사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장미 아파트를 그 시세보다 싸게 사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멤버스요? 소고기 사다 주시더라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분당 사시는데, 중대형 사시는데 장미로 가는 게 맞냐, 오래된 집인데. 내가 무조건 가라 그랬거든. 이때다. 6월 27일이 기회다.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 절절 떨어. 소고기 사주시더라고요, 소고기. 싸게 샀다고. 자, 거래량이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6월달 거래량이고. 자, 파란색이 뭐냐면 7월달 거래량이에요. 8월달은 보세요. 8월달은 남색인데 7월보다 거래량이 줄었죠. 이렇게. 일별 집계예요. 거래량이 밑에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세요.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8월 달에 스타트는 별로 안 좋았는데 7말 8초가 원래 휴가 기간이잖아. 그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게 휴가 기간 끝나고 나니까 집계가 되기 시작하면서 7월을 좀 돌파하고 있는 거야. 8월은 7월보다 스타트는 안 좋았지만 지금 돌파를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35일부터 45일 사이가 제일 기울기가 이제 꺾이는 시점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이잖아요. 그럼 아마도 4월 달보다는 조금 높은 데서 끝날 수도 있겠다. 4,200건이었거든. 7월 달이. 근데 이제 4,200건이 12,000건이다. 4,200건이면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맞죠? 맞는데 5년 평균이 최근 5년 월 아파트 거래 평균이 서울 기준으로 3,800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월 평균 5년 평균보다 높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 기준으로 보면 급락하는 아파트 거래량은 2,000건 이하일 때는 약보합으로 바뀌고요. 1,000건 이하일 때 급락해요. 그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8월 달 이제 하순 들면서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7월을 돌파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그다음에 상승 거래가 있고 하락 거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알기 위해서 실거래된 거 중에 만약에 실거래 이번 달에 됐어? 그럼 지난달에 혹시 그 평형이 거래된 게 있어. 그러면 그거보다 높이 거래가 됐는지 낮게 거래됐는지. 그러니까 직전 거래보다 높게 거래됐는지 낮게 거래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 내에 거래보다 높게 거래됐는지는 남색. 세 달 내에 거래보다 높게 거래됐는지는 빨간색. 그리고 이거는 신고가율이에요. 신고가율. 거래된 거 중에 신고가가 몇 건이 나왔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9월 달이라 집계가 아직 덜 됐을 그런데 8월 달도 보면 신고가는 최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 최근 급락 이후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5위 안에 든다라는 거야. 8월 달도.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은 줄었는데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18% 정도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냐면 요게 100이니까 100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난 거래 대비해서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평균이 조금 그런 거니까 하락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자, 요게 8월 마지막 주고 이게 9월 첫째 주예요. 완전 달라졌죠. 그죠?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이게 보면 요게 8월 마지막 주예요. 8월 마지막 주, 그 다음에 요게 6월 제일 핫했던 때. 그러니까 뭐냐면 6월 달은 이전 거래보다 1.1% 올라서 거래가 됐다. 7월 달은 0.8% 올라서 거래가 됐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8월 달은 0.4% 상승해서 거래가 됐다. 이런 거야. 근데 아까 거래량 보면은 8월 달 거래량이 7월 달 돌파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8월 말 기준이고 9월 초 기준으로 보니까 100.8%. 순식간에 4%가 올라갔다는 거야. 그게 7월 달하고 똑같아졌지. 거래량도 똑같아지고 상승률도 똑같아졌다는 거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그래서 상승률이 B급지, C급지까지 점점 빨개지고 있잖아요. 퍼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추세가 전환됐잖아요. 가격도 추세가 전환됐고 다시 상승률이 커지기 시작했고 자, 심리지수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자, 거래량도 8월 달이 7월 달을 돌파하기 시작했고 자, 그리고 상승 거래율도 더 커지기 시작했어. 이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이런 얘기했어요. 9월이 오면 이렇게 될 거다, 시장이. 왜냐하면 썸네일 따기 좋거든. 9월 이후 부동산 이렇게 된다. 상승폭이 올라갈 거다.
올라갔죠. 자, 그리고 심리가 개선될 거다. 개선됐죠? 반등했죠? 네. 그 다음 B급지, C급지가 상승폭이 확대될 거다. 됐죠? 거래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8월 말에 영상 박제해 놨으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6월 대출 규제가 그때가 참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차피 슈퍼 사이클의 초입이다, 이제. 제 생각은 이래요. 이제 8월까지는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겁니다. 9월 초까지도. 6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6월 거래가 두세 달 뒤에 등기를 치고 등기를 칠 때 대출이 실행될 거니까. 그래서 8월, 9월은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거고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근데 이제 7월은 조금 적게 나왔거든요. 증가폭이. 적게 나온 이유는 5월에 거래된 게 7월에 보통 잔금을 치니까 4, 5월에는 거래량이 적었거든. 6월달만 튀었잖아요. 그래서 8월, 9월은 대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건데 금융위원회에서는 모니터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9월 하순부터 대출 증가폭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7월 거래량이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8월 거래량도 3분의 1로 줄었고. 그러면 이 추세가 10월, 11월까지 갈 거야. 10월까지는 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9월부터 이제 가격이 슬슬슬 오르기 시작하는데 아까 보면 규제가 나올 만큼은 아니었잖아. 그지? 규제가 나올 만큼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내가 생각하기에 이 10월 달이 핫할 것 같다. 9월 말부터 10월 달이 핫할 것 같고 11월이나 12월에 또 대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12월 되면 이제 그 대출도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규제가 딱 좋잖아. 그러다가 또 연초 되면 또 대출 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또 패턴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올해 12월, 1월, 내년 1월, 2월이 좀 또 가격이 상승폭이 좀 꺾이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 또 12월에 규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대출이 늘었다가 누르니까 또 연말 되면 또 막 은행들 대출 끝났다고 또 입싹 닦잖아 또. 자기들 목표 달성 다 했다면서 입싹 닦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대출에 좀 소극적으로 나옵니다. 은행들이 대출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정부 규제도 같이 나오고 이러니까 항상 이렇게 연말에 하락 반전했죠. 2013년 12월, 14년 1월, 그리고 2022년 12월, 23년 1월 항상 연말에 하락했거든. 2025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2026년은 하락 반전하지 않고 상승해서 끝날 것 같다. 이 추세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수요 억제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괜찮습니다.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서울권이면 슈퍼 사이클의 초입이다. 이렇게. 너무 이제 돈 없다고 너무 초기 재개발 빌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웬만하면 조합 설립이라도 된 거 이런 거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나고 사업 시행 인가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이제 보셔도 된다. 공부 좀 하시면. 그렇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청약 받으시고 청약 공부하시고. 전세 대출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전세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갖고 사람들이 전세를 비싸게 들어가니까 그거를 레버리지로 활용해갖고 갭 투자가 아닌 갭 투기꾼들이 집을 사가지고 집값을 올리고 있으니 전세 대출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반지하 물차니까 반지하 해결해봐. 없애버려.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없애면 다 능사냐 이런 이야기인데 보증 한도를 이제 2억으로 일괄 축소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2억까지밖에 안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방도 포함이야. 원래 이제 2억 3천 뭐 보증해 주는 거예요. 다 2억 막 이렇게 되는데 2억으로 이제 줄인 건데 지방 사람이 연끌해 가지고 서울에 집을 사고 자기는 전세 자금 대출 받아 가지고 자기 동네에 사는 거를 막으려고 의식해서 한 것 같아.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사람들을 악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죠. 맞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전세하고 월세가 있어요. 전세하고 월세가 있는데 전세 자꾸 미개한 거고 뭐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돌려봤거든요. 돌려봤는데 전세하고 월세하고 순수 월세가 있어. 반전세가 있잖아. 반전세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 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라 그러면 월세가 10원도 없는 거 보증금만 있는 걸 전세라고 하잖아요. 그게 계속 줄어든다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봤어요. 전체 임대 거래 중에 전세가 차지하는 포지션을 봤거든. 그게 최근 5년 동안 안 변했어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얘기는 그동안에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어. 역전세다, 전세 사기다, 갭투자자의 먹잇감이다 이러면서 없어져야 된다고 얼마나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왜 안 없어질까요? 생태계에서 존재를 하려면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전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돈이 안 들어가고
투자를 해놓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보다 전세가 싸니까 전세를 찾는 거죠. 둘의 이익이 서로 합치하니까 전세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계속 없어져야 된다 그러는데도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한 15년 정도 보면은 최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 비율이 계속 일부 조금 줄고 있었지만 최근 5년 동안 계속 전세가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거는 전세가 다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어떻게 보면 월세가 많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전세가 왜 싸죠? 5억인데 월세는 200이고 왜 전세가 싸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럼 전세가율이 50%예요. 전세가율이 50%야? 그러면 전세가 5억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5억 풀로 받으면 이자가 얼마 나오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만약에 4%면 5, 4, 20이니까 1년에 2천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런데 월세는 2,500이나 3,000이더라는 거예요. 1년 월세가. 그게 전월세 전환율이거든요. 서울은 전월세 전환율이 4.6%예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6%. 그러면은 1% 이상 전세가 저렴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없애버린다는, 투기꾼들의 먹이가 되니까 전세를 없애버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1년에 1,000만 원씩 더 내고 월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자, 그러면 이거를 주장하는 이유, 그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적어서 구조적으로 정부가 공급을 안 해서 오른 게 아니라 전세가 올라서 오른 거잖아. 그래서 전세를 없애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전세를 없애면 집값이 안정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전세를 없애버렸어. 예를 들어서. 없애버렸어. 그러면 집값이 잡힐까, 진짜? 내일부터 금지.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잡힐까?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냐고. 만약에, 그래서 집값이 안 잡히면 전세 없애자고 한 사람 책임질 거야? 이 주거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네. 그래서 내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발표하고 월요일부터 시행.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이게 말이 되냐고. 대혼란이 오는 거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은행 창고에 줄 서고, 막 물어보고, 뭐. 맞아요. 이게 이거는 거의 그거 수준이잖아. 그거 뭐요? 12억. 그거 수준이잖아. 그거.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렇게 혼란을 줬는데, 혼란 준 사람은 아무 책임을 안 져. 이게 주거 문제는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세 사시는 분들, 월세 사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심사숙고하고 테스트 베드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국지적으로 막 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래. 미친 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의 힘을, 행정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실상 놀라는 거죠.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만큼 전체 사회의 이득이 클 거라는 어떠한 정보도 없고 뭐 이렇게 금융위원장 이런 애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야, 이런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어.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아니죠.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죠. 그렇죠. 인민민주주의. 중국도 인민민주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예요. 경제체제. 북한은 경제체제는 공산주의를 쓰는 거고, 근데 그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는데 인민민주주의예요.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쓰는 거고, 경제는. 그리고 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쓰고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맞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이렇게 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지금 자유. 내가 자유? 자유? 자유는 슬립. 자유? 이렇게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냐. 어쨌든 그래서 전세를 없앴다고 칩시다. 그래서 집값을 못 잡으면 책임질 거냐. 만약에 집값을 잡았다고 치자. 네. 만약에 잡았어. 그러면 이거는 1년에 2천만 원 이자로 살 수 있는 집에 있던 사람을 3천만 원 월세로 내모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을 잡았다고 칩시다. 집값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입자의 눈물로 집값을 잡은 거죠. 이게 맞아요? 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임대료가 계속 올라요. 왜냐면 결국에는 집이 없다는 거는 배당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거든요. 그러면 임대료가 오르면 월세가 계속 올라갔고 투자 수익률이 나올 때쯤 되면 그때 또 투자자가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집값이 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엔 돈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전세를 누르면 월세가 올라. 그치? 근데 여기서 다시 전세를 누르면 월세가 올라가는 거, 월세를 누르면 전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한선을 정한다고 가격이 상한선인 건 아니잖아요. 전세는 해로운 세다. 전세는 해로운 세다. 대기근이 왔잖아요. 그래서 대기근.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 1,000만 명이 죽었다느니 뭐 몇천만 명이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전세는 해로운 세다.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에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참새도 생태계에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었는데 참새를 다 잡아버리니까 참새의 천적들이 해충들의 천적이 없어지니까 해충들이 늘어나가지고 쌀농사가 망하면서 대기근이 왔고 그걸로 인해서 손가락 하나 참새는 해로운 세다 이 한마디에 몇천만 명의 인민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너무 안타깝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서울의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장기적으로 정치권이라든지 뭐 대통령, 서울시장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건지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독립된 기구를 만드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게 될 것 같아? 안 될 거라고. 절대 안 되죠. 그걸로 표가 좌지우지 되는데 절대 안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은 공급이 부족할 거고 구조적인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 이게 슈퍼사이클을 주장하는 근거죠. 탄탄합니다, 논리가. 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논리가. 빨리 살아. 오빠가 말하카대 살아. 이미 샀다. 샀다. 그러면 잘 지켜라. 이제 열심히 갖고 공부하고 유튜브 보면서 즐겨라. 즐겨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내 편이 되는 거고,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임대료는 오를 거 아니야. 돈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임대료가 안 내려요? 집도 안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그 선택이지. 주거의 선택, 테넌트 초이스라고 하잖아. 주거의 선택. 그러니까 집을 살 수도 있고 임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자유죠. 본인 자유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잖아. 그러니까 그 임대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료도 계속 오르잖아. 그럼 뭐가 난 거야? 장기적으로. 생각해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존중하는데 결국에는 집을 안 짓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거죠. 집은 한번 사면 비갱신형이잖아. 보험으로 치면. 10년 전에 샀으면 나한테는 10년 전 가격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는 갱신형이잖아요. 2년마다. 올라가잖아요. 5% 이상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갱신형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보험 들 때 갱신형을 안 하는 거잖아. 좀 별로 안 좋아하죠. 네.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지나고 나면은 내가 샀던 거보다 내가 그때 전세 시작할 때 가격보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게 서울 기준으로 87%가 10년 전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다는 거죠. 87%가. 이 정도면 거의 과학적으로 10년 지나면 전세가 매매보다 비싸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통계학적으로. 그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매우 유의미한 통계인 거죠. 그게 왜 그걸 모를까? 그래서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게 매매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 시간이 갈수록 내가 불리해지는 게 임대다라는 겁니다. 그걸 왜 모를까요? 그래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경제 위기가 와야 집값이 잡힌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노무현 때도 노무현이 집을 잡은 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가 집값을 잡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문재인 때 그 상승도 문재인의 30번이 넘는 그 규제책으로 집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급락하면서 인플레가 확 오고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서 집값을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그 와중에 IMF 때도 똑같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을 잡았거든. 근데 IMF 전에 5년 동안 서울 집값이 안정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1기 신도시 공급이 2년 만에 200만 호가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도 91년부터 96년까지 꾸준히 공급이 진행이 되면서 대공급의 시대, 거의 유일한 대공급의 시대. 그때 30년 전이죠. 30년 더 됐지. 그때 집값이 안정됐어요. 공급에 의해서 딱 한 번. 그럼 결국 길게 놓고 보면 집값을 잡는 건 딱 두 가지라는 거지. 높은 금리와 많은 입주 물량. 딱 수급이잖아, 수급. 이 두 개잖아. 단기적으로는 정책이 결정할 수 있지만 한두 달은 정책이 할 수 있어. 근데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작한 이 슈퍼사이클이 잠재워지려면 엄청난 공급이 오든가 단기간 내에 또는 금리가 폭등하면 된다는 거잖아. 근데 단기간 내에 엄청난 공급이 절대 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일단 1번 삥. 그러면 금리 급등밖에 없다는 거지. 기준금리 5% 뭐 이렇게. 그치. 근데 그게 갑자기 올 수가 있냐 이거지. 지금 돈 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을 산다,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외부적인 충격은 높은 금리는 오래 못 가요. 지속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몸이 망가지니까 독한 약을 맞는 거거든. 스테로이드. 그렇지. 그 스테로이드 같은 거잖아. 그때만 잠깐 넘기려고 하는 거지. 계속 맞지는 않잖아. 그러면 그래서 다시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집값이 폭락했다가 1년 전에 바로 올라와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를 버텨야 되는 체력이 필요한 거니까 이자가 2배로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DSR 40%가 2배가 돼도 80%잖아. 어떻게 살 수는 있잖아. 그렇게 1, 2년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아니면 반대로 그게 진짜 그렇게 경제 위기가 갑자기 올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어? 그냥 선물 옵션에다 몰빵하지? 레버리지 마이너스 레버리지 곱하기 막 100 해가지고 하지? 그렇잖아. 그러면 그런 게 만약에 단기간에 자기 생각에는 올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많잖아. 뭐 우리 경제 폭망한다. 한국 경제 폭망한다. 막 그런 사람 많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고정금리로 하면 되잖아. 5년짜리. 5년 내에는 문제 없잖아. 그런 거잖아요. 2008년, 2020년 코로나 때 미국 주택 가격은 계속 견조하게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미국은 그때 코로나 때 금리 떨어질 때 1%대에서 한 30년, 40년, 50년짜리 장기 그 모기지를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자가 뭐 1%로 받았으니까 뭐 6%가 되든 7%가 되든 자기는 안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지가 된 거거든.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 그냥 본받으려고 뭐 이렇게 변동금리 비중이 80%였는데 그거를 뭐 30% 밑으로 다운시키라느니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고정금리 이자가 떨어지고 막 그랬던 게 윤석열 초반일 거야 아마.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비할 방법이 있다니까. 왜 없어?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사이클을 잘 만나갖고 오를 만한 곳에 사야 되는 거지. 지금 타이밍은 그래서 서울권이다라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도 슬슬 이야기 많이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무주택 신혼부부. 지금 사는 게 맞다일까요? 제발 답 주세요. 두려워서요. 은평구 대장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망설이죠? 은평구의 대장이면 여기 말하는 거잖아. 3호선 라인 따라서 있잖아, 은평구는. 그죠? 네, 3호선 라인 따라서 있잖아요. 자, 여기 3호선 라인 따라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서대문 센트럴파크는 아닐 거고, 무학재니까 들어가서 요렇게 가면은 녹번역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대장이잖아. 24평 10.65. 그죠? 요쪽 근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왜 무엇을 망설이죠? 예, 그게 아니면 은평구라고 하니까 이제 더 가갖고, 이제 이쪽에. 안 오를까 봐서요. 또는 여기 수색 근처 수색 쪽으로 가는 이쪽인데, 뭐 3호선 라인에 있는 걸 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오를 거라고.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했는데, 안 오를까 봐서요. 그러면 할 수 없죠. 야, 집을 산다는 게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서울집은 우상향 한다는 거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고 안 사고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걸 공부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슈퍼 사이클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에는 뭐 사서 얼마 벌었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사서 돈 버는 이력이 없어서 안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스라이팅밖에 안 되고요. 내가 했던 방식을 따라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했던 방식이 10년 전부터 지난장에 했던 방식이 지금 똑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그때는 3천만 원 있으면 저기 염창동 가가지고 갭 투자하면은 그냥 2년 지나면 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올랐어요. 현금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017년, 18년에는 인천 가면은 이주하고 있는 재개발 입주권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고, 2019년에는 저기 지방 가면은 3천만 원이면 입주권 살 수 있었는데 3천 주고 사가지고 2억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돈 벌었던 이야기 쭉 하면 그런 책 써가지고 뭐 낚아가지고 막 갭 투자하라고 해서 대기업 된 데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써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뭐 하냐고. 내가 이상한 대로 뭐라고 붙이는 건 마찬가지지. 뭐 내 말은 다 100% 맞는 것도 아닌데. 2020년, 21년 이럴 때 저도 헛소리 많이 했어요. 헛소리 많이 이상한데 막 이상한 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게 그래서 지금은 완전 사이클이 다르다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실수요자가 좋아하는 데는 사면 되는 거지 뭘.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사이클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딴 이야기예요. 그렇죠. 제가 초반에는 비싼 동네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7만 뷰 나왔던 게 송파중부잖아. 송파중부. 거기도 이미 작년에 얘기했는데 이미 날라갔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이야기해야 돼? 뭐, 그 주변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점점 이제 B급지, C급지로 이제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물론 뭐 지금이라도, 그니까, 거기가 그 2년 내로 보면 수익률이 좋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돈에 맞춰가지고, 자기에 맞춰가지고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본인 상황을 내가 모르면 그냥 지금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데 얘기하는 거고 본인이 뭐 1억이 있어요, 2억이 있어요, 저기 사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일단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또 뭘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뭘 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안 오르면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안 오른다 생각하면은 임대가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이니까 임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오를 거라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 서울 아파트 재개발 예정지 빌라 4채, 오피스텔 1채, 정부 전세 규제로 역전세로 고통 중인데 이것도 시간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 빌라하고 오피스텔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 재개발 예정지에 빌라가 4채가 있고 오피스텔 1채가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세 한 채 갭투자, 그러니까 재개발 예정지에 4채가 있고 오피스텔 하나, 그 다음에 갭투자 하나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10년 차라는 이야기가 그러면 2015년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올랐겠네, 다. 아, 10년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역전세 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저 빌라 126% 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가지고 힘들다. 손절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결국에는 저기 재개발 예정지는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10년째 뭐 노답이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죠. 오피스텔도 잘 모르겠으면 10년 전에 샀으면 가격은 조금 올랐을 것 같고 그동안 월세 받으셨을 건데 어쩌면 대출 받아가지고 샀으면 이자 내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게 다주택 포지션으로 저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피스텔이나 전세 갭투는 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오피스텔은 정리할 것 같고 재개발 예정지도 이제 상황 봐가지고 될 것 같은 건 남겨놓고 다 정리할 것 같아요. 근데 재개발 예정지도 2015년에 샀었으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진행이 많이 된 건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또 역전세로 고생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뭐 2주 단계는 아닌가 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절대가 자체는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올라갔겠죠. 10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초기 재개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런 상황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을 하는 건 좋은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는 선수의 영역이니까 선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초보는 돈이 조금 들어간다 그래서 초기 재개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10년째 저거 갖고 계신 거잖아요. 무섭다. 2주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초기 재개발을 정말 이제 빡세게 공부했다. 그래서 하나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확률이잖아. 확률. 그러니까 수학에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터지면 4배야. 그러면 3개까지는 괜찮잖아. 하나 터질 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뭐 2개, 3개 이렇게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게 정말 고수의 영역이거든요. 그냥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차라리 조합 설립돼 있거나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사업 시행인가 나 있는 거 이런 거를 잘 고르셔가지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지. 1개 정도, 1-2개 낫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고르는 또 방법이 또 있어. 뭐 이렇게 조합 설립됐고 사업 시행인가 낫다고 다 또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임장도 해보고 무료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부동산에서는 다 가면 한숨만 쉬거나 아니면 다 좋다고만 이야기하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뭐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팔아먹어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도. 그래서 이제 속도가 얼마나 잘 나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메이드된 게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걸 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반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반제품을 샀는데 이거 못 만들면 끝나는 거야. 다 버리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반제품이 완제품이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구역은 엄청 많아요. 다 싸요. 사면 되죠. 근데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완제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고수의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하고 싶으면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이 난 거 잘 되고 있는 거 그런 거 하시는 게 좋다. 차라리 속도 잘 나고 있는 거 하는 게 비싸게 주고 하더라도 확실하다 이런 거죠. 한 줄 요약하면 네.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계획일 뿐이다. 이런 계획들은 지금까지 계속 많았다. 그래서 서울은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공급이 힘들다는 거를 그냥 자기 스스로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보면 2035년까지 서울은 공급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울에 내 집 마련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망설일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